재밌지만 깊이가 있는 역사 공부, 품격 있는 새로운 인문학, 심용환의 역공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희가 이번 주는 결산 특집으로 꾸며드리고 있는데 2017 결산 주간. 네, 어제는 한국 영화계를 한번 쭉 결산을 해봤고 네. 오늘은 뭘로 결산을 해야 됩니까? 오늘은 2017년 역사 결산. 그래요? 네. 네. 역사학자가 바라보는 2017년. 역사학자를 모시고 네. 파란만장했던 올 한 해를 싹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렇죠. 네. 단박의 한국사라는 명절을 지으신 심용환 저자께서 나오십니다. 이분이 어쩌다 어른에도 나오시고, 그렇죠. 그리고 JTBC에 저거 있지 말하는 않습니까? 대로. 말하는 대로 눈높이를 낮춘 사람 역사학자라 대표가 설민석인데 눈높이를 조금 높인다 그러면 그 다음 차세대로 방송에서 많이 활동하시는 분이세요. 네. 그리고 팟캐스트를 많이 들으시는 분들은 네. 정봉주의 전국구라는 프로그램에서 한동안 고정으로 이제 패널로 나오셔가지고 역사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2017년 한 해를 역사학자가 볼 때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 있었는지 정리해보는 시간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는 게 낫겠죠? 게스트를 기다리게 하지 마시죠. 네. 저희는 심용환 작가님 모시고 2017년을 한번 잘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조금 색다른 분을 모셨어요. 네. 여태까지는 저희가 이제 시사와 관련됐거나 뭐 영화와 관련됐거나 공연과 관련된 분들을 이렇게 모셨었는데 네. 오늘은 역사와 관련된 분을. 공원국 저자분이 잠깐 나오셨는데 네. 느낌이 또 다릅니다. 이분은 네. 그 공 박사님은 이 역사를 다룬다기보다는 세계 평화를 원하시는 분이라서 네, 조금 너무 호망하시더라. 네. 네. 우리 역사를 좀 제대로 알아야 하니까 저희가 심용환 작가님을 모셨는데요. 직접 한번 인사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심용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우리 심용환 작가님은 이름이 약간 낯섰을 수도 있는데 TV에 많이 나오셨어요. 많이 나오셨죠. 많이 나오셨어요. 네. 네, 꽤 나왔죠. 핫하신 분이에요. 어쩌다 어른. 말하는데. 말하는 대로. 그거보다 더 많이 나왔는데 사람들은 그것만 기억하는 역시 큰 방송에 나오는 게 그렇죠. 대박이다라는. 그리고 또 어떤 것들 저희가 저 옛날에 TVN 도깨비 스페셜 방송에서 그 드라마 도깨비의 연원을 설명하는 사람으로 나왔던 적도 근데 민망하다 그 얘기는. 그거 나간 적도 있고 여기저기 나온 것 같아요. 뭐 SBS 스페셜 다큐멘터리도 나왔었고 마이 리틀 텔레비전 그 외에 종편에 뭐 강연 프로그램들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저 방송인인가요? 이렇게 방송을 하시는 이유는 사실 본인이 역사를 하기 위해서 네. 그 채널로 이제 사용을 하신 거니까 팟캐스트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하고 알아보실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정봉주의 전국구에서 한동안 거의 1년 동안 매주 한 방송씩을 역사로 방송을 하셨어요. 네. 그렇죠. 진짜 역사 가짜 역사라는 타이틀로 네. 맞아요. 정봉주 전국구에서 쭉 나왔는데 그 책에도 보면 소개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네. 팟캐스트 진짜 역사 가짜 찾을 수가 없어. 이 사람들 그 태그라도 좀 달아놓지. 검색이 안 돼. 네. 그래서 벌써 한 2년 됐고요. 네. 저 2년 전에 한참 열심히 했고 그때는 꽤 잘 됐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봉도사님도 이제 방송인이 되고 네. 저도 이제 방송에 많이 나오고 이러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좀 쉬다가 원래 빨리 해야지 하다가 계속 안 하게 되다가 이제 이렇게 된 거 뭐 다시 하기도 그렇고 뭐. 그리고 그 두 명의 어떤 그 어르신들 모시고 하는 것도 한 1년 모셨으면 됐지 제가 젊은 방송으로 오고 싶어서 제가 네. 그래서 그때 방송하셨던 내용을 책으로 두 편으로 정리를 하셔서 이번에 책을 내셨어요. 아니요. 그때도 이게 오해가 있는데 네. 그때도 책을 쓰고 그 책을 갖고 방송을 했고 아, 그래요? 네, 그때는 단박이 역사 근대편이라고 해서 근대사만 방송을 했고 네. 그 이후에 사실은 그 방송과 책은 끝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다가 사실 냉정히 따지면 조선으로 가야 된다. 왜냐면 역사 시장은 조선 시대가 돈이 된다. 라는 게 있다가 그래도 근대사를 했는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게 현대사인데 현대사를 외면하는 건 잘못되지 않았냐라는 그 출판사와 저의 고민이 깊었어요. 네. 고민하다가 조금 돈이 덜 되더라도 어찌됐건 우리가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일단 현대사를 내기로 했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책은 두 번째 책 시리즈로 나온 건데 프로젝트 자체는 아예 새로운 그렇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단박의 한국사, 근대편, 현대편 네. 이렇게 두 개가 사실 지지난주에 저희 김프로쇼 사무실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출판사 쪽에서 이 책을 가지고 한번 방송을 하면 어떻겠냐라고 말씀 주셨어요. 근데 저희가 책도 안 읽어보고 그러시죠 말소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지. 읽어보느라고 분량이 네. 빨간색은 네. 근대사,
파란색은 현대사. 현대사. 이렇게 두 권으로 묵직하게. 합쳐서 1000페이지.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분량만 보고 야 이거 그냥 안 한다고 할까 하다가 아니 공원국의 춘추전국 이야기는 10권이 넘는데 지금 고작이 2권을 갖고 저거 하다가 죽을 뻔했거든요. 근데 집에 가서 읽어보면서 너무너무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쵸? 두 권이. 그래서 야 이거 너무 재밌다. 네. 그래서 이틀인가밖에 안 걸렸어요. 두 권 다 아, 했는데. 진짜요? 네, 그래서 하자고 출판사 쪽에 말씀드려서 저자분을 어렵게 네. 오늘 모신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근데 이게 책이 사실은 좀 무거워요. 왜냐면 두꺼운 건 이제 글의 내용이 많아서 그렇기도 한데 이게 만화 같은 게 화려하게 들어가서 네. 만화를 생생하게 보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종이의 질을 좋은 걸 굉장히 맞아요. 비싼 종이로 네. 선택을 해서 책이 좀 더 무거운 약간 좀 그런 게 이제 부담감이 처음에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단박의 한국사 책이 굉장히 그림도 예쁘고 일단 한 챕터 한 챕터가 분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한 10페이지 내외 정도로 맞아요. 한 주제가 넘어가요. 근데 그 내용이 그 챕터 안에는 앞장에 일러스트가 예쁘게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요약하는 네. 아주 약간 짤방스러운 네. 그 그림을 네. 제가 콘티까지 제가 그린 겁니다. 이야. 아, 그래요? 네, 제가 다 PPT를 이렇게 해서 네. 하면 물론 이제 작가적 손이 거치죠. 그래서 나의 그 허접한 PPT가 이렇게 아름답게 그러면서 특히 이번에 나온 현대편은 네. 이분하고 이제 방상호 작가님이신데 이제 두 번 하다 보니까 이제는 저는 점점 내용이 부실해지고 나오는 작품은 점점 위대해지고 그래서 이야 이러면서 제가 작가님 되게 사랑하게 됐어요. 그 저희 김프로 청취자들에게 이 책을 권해드리고 싶더라고요. 근대사, 현대사, 조선시대 구한 말부터 약 80년대 후반 요때까지를 딱 두 권으로 다루고 있는데 맞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그리고 챕터를 무겁게 정리하지 않고 굉장히 핵심 위주로 착착착착 넘어갈 수 있더라고요. 그림도 예쁘고. 네. 그런데 내용은 깊어요. 그 어린이들이 보는 중고등학생용 역사책 같지가 않고 맥을 되게 딱딱딱 재밌게 잘 짚으셨어요. 약간 느낌만 보면 네. 만화가 중간에 막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쑥 훑어보실 때는 야 이거 너무 좀 그냥 가벼운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네. 만화 뒷장에 있는 글을 보시면 깊이가 있어요. 있습니다. 네. 사실 비사가 있는데 네. 제가 이 위즈덤 하우스에서 이 책을 내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 위즈덤 하우스는 사실 굉장히 상업적인 자기 개발 뭐 이런 걸 유명한 출판사잖아요. 그렇죠. 네. 솔직히 말하면 저희 집에 책이 꽤 많은데 저희 집에 위즈덤 하우스 출판사 책이 없어요. 듣고 계신가요? 편집장이 듣고 있으면 큰일 나는데. 듣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입문 저자들의 특징이 고상한 거. 네. 그 제목도 맨 처음 뭐 다시 쓰는 한국 현대사 뭐 이런 네. 식의 그랬는데 야차찬 복잡한 과정 때문에 위즈덤에서 이 편집장인 본인이 역사 무식자예요. 그러니까 아예 모르시고 이분이 보통 하셨던 게 이제 뭐 이렇게 자기 개발이나 경영서로 아주 유명한 편집장님이신데 네. 그래서 그런 분을 만나서 맨 처음에는 야 이거 잘못 꼬였다 생각했는데 오히려 모르시니까 되게 자유롭게 왜냐면 보통 이제 역사를 아는 역사 에디터들은 이런 만화를 넣거나 글을 막 쉽게 풀어 쓰거나 하는 거를 싫어하시죠. 그렇죠. 그렇죠. 네. 논진 같은 거 좋아하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그런 그림을 만화를 넣자. 아니면 뭐 글을 뭐 했고요. 했어요. 이렇게 쉽게 쓰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이제 열린 마음으로 다 받아들여 주셔서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결과적으로는 진짜 좀 제가 만들어 보고 싶은 새로운 형태의 역사책을 위즈덤 하우스와 함께 하게 됐던 걸로 감사하죠. 네. 그 책이 말씀하신 것처럼 깊은 내용이지만 쉽게 굉장히 터치가 좋습니다. 한국 현대사, 근대사, 역사 이제 2018년이 곧 다가오는데 모든 역사들이 항상 미래를 준비하려면 역사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 책 강추하고요. 내용이 굉장히 깊길래 저자님을 모시고 단순히 책 소개만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해서도 좀 역사적으로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다. 네네. 근데 저 책처럼 굉장히 그 리듬감 있는 터치로 왠지 말씀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당연하죠. 아 굶주리셨어요. 그동안 팟캐스트를 좀 쉬셔가지고 네. 몸이 달아 계십니다 지금. 쉴 때는 아우 잘 쉰다고 생각했는데 한 또 1년 쉬니까 다시 해봐 뭐 약간 저희가 뵌지 한 30분 됐는데 기본적으로 말씀하시는 걸 좋아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제가 먼저 소개를 좀 드리면 성대 사범대에서 역사 교육학을 네. 전공을 하셨는데 본인이 역사를 어떻게 관심을 두시게 된 건가요? 아니 저는 뭐 되게 시작은 평범했죠. 여기서 다른 책 얘기해 주면 안 되지만 어쨌건 만인의 독서인 이원복 선생님의 먼 나라의 우리나라를 보면서 이탈리아 편 로마 제국편 보면서 황홀했고 네. 그게 이제 역사를 하고 싶은 어떤 원인이 됐고
대학을 들어왔었을 때는 전공이라는 건 생각했던 거 많이 다르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때가 이제 아직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독재 정권 끝난 지 얼마 안 됐고 네. 또 이제 어떤 학문 분과도 굉장히 급진적이고 진보적이고 그래서 대학교 들어와서 방황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어쨌건 제가 보기에 우리 사회에서 뭐가 부족할까? 그 당시에 제가 느꼈던 건 인문학이었어요. 그러니까 꼭 역사만이 아니라 문사철이라고 하잖아요. 네. 역사, 철학, 문학, 어떤 사회과학에 대한 소양이 전체적으로 좀 낮지 않은가? 그럼 내가 이런 분야를 잘 연구해서 나누기도 하고 어떤 성과를 이뤄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뭐 개인적인 삶의 과정이 좀 있었고 과정 속에서 이제 책을 쓸 기회가 되고 한번 이제 책을 내고 나니까 또 다시 연구할 기회도 주어지고 이렇게 좀 선순환 효과가 나와서 최근에 이제 계속 이렇게 좀 책 쓰고 강연하고 뭐 기회가 되면 방송도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활동을 잡게 된 거죠. 네. 거의 랩을 하시는데? 야, 야. 지금 BPM이 네. 야. 너무 좋아요. 빠른가요? 빠른가요? 왜냐면 너무 저희 좋아요. 멤버 중에 BPM이 굉장히 느린 친구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말씀을 쉽게 잘 해주셔가지고 이해는 잘 되고요. 그러면 저술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제가 보니까. 가장 첫 책이 뭐였습니까? 첫 책은 역사 전쟁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역사 전쟁. 이제 국정화 논란이 심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국정화 논란 전에 교학사 교과서 논쟁이 있었는데 네. 그 교학사 교과서 논쟁을 겪으면서 그때 이제 언론에선 관심사가 사라지는데 국정화로 간다는 건 사실은 보도는 되고 있었어요. 네. 근데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문제다 싶어서 이제 사실은 원고를 준비했고 맨 처음에 이제 아주 무명이니까 네. 뭐 아무도 이제 한 30군데 넣었는데 네. 야 그런 서러움 정말 출판사들에게. 네, 다 까였죠. 문전박대. 네, 네. 나중에 정말 웃겼던 게 나중에 뒤늦게 자기들이 나를 깐지 모르고 저한테 나중에 출간 의뢰가 오고 쿨하게 까주고 뭐 이런 어떤 뭐 역사란 건 원래 한 번 까이면 나도 깔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될지 몰랐지. 그다음 이제 국정교과서 논쟁 터질 때 사실 제가 유언비어 같은 거에 답변을 하면서 좀 많이 알려졌죠. 그래서 그때 원고를 갖고 있어서 첫 출판사랑 같이 작업을 하면서 그 책을 내면서 꽤 잘 됐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얘기하게 되는 단박의 역사 시리즈를 내고 뭐 그러면서 계속 지금까지 온 거죠. 네. 이 역사라는 거를 관심 가지고 보는 분들이 일상생활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쵸. 근데 지난 몇 년간에는 국정교과서 논란으로 이게 불을 지펴주셨어요. 그쵸. 뜻하지 않게. 그때 이제 국정교과서 논란을 저희는 그냥 뉴스로 보고 지나가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냥 뭔가 또 쟤네들 뻘짓을 하는구나. 저러면 안 되지 정도로만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그때 일을 역사학자로서 문제의식 가지셨던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때 일보다는 네. 사실 그게 끝나지 않았다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되게 안 좋은 게 우리나라는 어디까지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냄비근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확 끓고 딱 끝. 네. 그리고 분노하고 준비 안 하고 이런 식인데 제가 첫 책에도 썼던 거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 우익이 지금처럼 이런 극우적인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30년간 준비해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국정교과서는 없어졌죠. 다행히. 근데 문제 뭐냐? 박근혜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수능 한국사 필수화는 그대로 있고 더 심각한 건 그 전에 이제 이전 이명박 대통령 이럴 때부터 원래는 근현대사라는 별도의 교과가 있다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옛날처럼 지금도 다시 지난 한 10여 년간은 학생들이 선택을 하긴 하지만 이렇게 한국 근현대사를 공부할 기회가 있었는데 지난 한 6, 7년 전부터는 다시 옛날처럼 그냥 옛날 얘기만 배우는 신라, 고려, 조선 그렇게 배우고 근현대사는 간단하게 배우고 넘어가는 구조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국정교과서라는 말도 안 되는 어떤 퇴행적인 것은 막아냈지만 네. 그 다음 단계인 어떤 근현대사의 정상적인 교육이나 그런 것들은 사실 하나도 지금 해결이 안 된 상태죠. 그게 좀 문제예요. 근데 너무 관심들이 없어서 이걸 어디 가서 얘기를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좀 그러니까 답답해요. 대다수의 지금 그냥 뭐 오피니언 리더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아는 얘기니까 막 이거를 모른다고 하고 그냥 상대적으로 가볍게 지나가는데 80년대 일만 해도 아주 까마득히 옛날로 느끼는 그렇죠. 아이들 입장에서는 안 배우면 사실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한 30대만 돼도 뭐 노무현 대통령 하면 정서가 있잖아요. 조컨 실컨. 특히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뭐 거기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감수성이 있으나 실제로 요즘 10대 친구들 얘기 보면 그냥 노무현은 과거 우리나라 몇 대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영삼, 김대중까지 가버리면 이건 정말 그냥 이승만 대통령하고 비슷한 거예요. 당군 할아버지나 그 사람이나 뭐 이런 더 거죠. 냉정하게 말하면 그렇게 네,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것들에 대한 호흡을 가르치고 나눠야 되는데 네.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주로 역사 담론은
아무리 빨리 땡겨도 독립운동사에서 끝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주변에 가서 누구한테 존경하는 사람 누구예요 하면 역사인물 얘기하면 김구 이하로 안 내려오잖아요. 그렇지.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는 뭐 김대중을 좋아해 이런 식의 취향의 문제인 거지 네. 안 내려와요. 그리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뭐 미래는 없다 이런 얘기할 때도 잊지 않는다 하면 주로 아무리 땡겨도 독립운동사 그거 아니면 이제 세종대왕 이순신 뻔한 명량 뭐 이런 뭐 거. 명량 네. 뭐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는 과거의 조선시대 사람들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인 거고 오늘 그렇죠. 우리의 문제와 관련이 있는 거고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지도 지금 30년이 넘었어요. 40년이 돼가죠. 근데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그나마 있는 논쟁은 이승만 박정희 갖고 논쟁을 하는데 네. 한국 사회의 절반 이상의 사람들은 박정희 이승만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인지 부조와 네. 안 맞는 거죠. 네. 그 이후의 이야기들도 해야 되고 그 이야기를 하려면 근현대사에 대한 지식이 좀 상식처럼 구비가 돼야 되는데 네. 되게 부조화스러워요. 이게 문제예요. 문제긴 하네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 단추는 단박에 한국사를 읽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로 잘하시는데요? 책을 읽으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만화도 있고 뒤에 뭐 요약도 잘 돼 있고 이 문체도 경어로 써 있기 때문에 읽기가 쉽구나. 그래서 대학을 들어가는 친구들이나 젊은 친구들한테 선물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책을 봤는데 이거는 어른들이 읽어야 되겠다. 왜냐면 여기에 담긴 내용조차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겠다. 맞아요. 태반이죠. 네. 그만큼 역사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세대가 우리 기성세대가 된 거거든요. 저조차도 보면서 야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있었구나라는 게 되게 많았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리고 부분 사건들을 알아도 그게 이제 어떠한 맥락에서 전체적인 시각에서 어떻게 꿰지는지 뭐 이런 것들은 누가 짚어주지 않으면 모를 수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꼭 구비를 하셔가지고 한번 보시면 네. 좋지 않을까 싶어요. 2018년을 맞이하시면서 이제 신년 계획들 막 쓰시잖아요. 뭐 올해는 영어를 독파한다, 뭐 하프 마라톤을 뛴다, 뭐 이런 게 있으나 거기에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한번 읽어보자라는 목표를 세우시고 단박에 한국사를 한번 읽어보시는 거를 강추합니다. 기분이 괜히 좋아지네요. 잘했습니까? 저희? 이렇게 직설적으로. 저희는 돌려 말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러면 차차 이제 역사 얘기를 저희가 여쭤보기로 하려고 했는데 이게 관점이란 게 그렇잖아요. 구한말에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뭐예요? 이렇게 여쭤보는 것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2017년, 2018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건을 먼저 생각하고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예전 역사를 설명해 주는 건 되게 방식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저자님이 생각하시는 2017년 큰 사건 3개. 올해. 네. 네네. 올해를 상징하는 네. 어떤 우리 현대사를 전체적으로 볼 때 옛날 체제에 익숙하시던 분들이 다시 뭔가 주도권을 잡고 괜찮아. 자기들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하고 싶었던 한 해였잖아요. 쭉 돌아보시면서 요거는 굉장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였다. 네. 2017년 3대 사건을 한번 어렵겠지만 세 개가 어려우면 일단 하나만이라도.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 세 개를 너무 좋아해요. 방송 분량이 나와 3개가. 만들어낼 겁니다. 2개는 적고 4개는 많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살아보니까 분량 확보는 스스로 하는 거더라고요. 어딜 가든 누가 해주는 거 없어. 내가 해야 돼. 근데 첫째는 어찌됐건 촛불혁명인 것 같아요. 네. 평가를 두고 입장이 갈릴 수 있겠고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아쉬운 것도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네. 어찌됐건 그 사건을 통해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으니까. 네. 근데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또 꼽게 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많은 분들,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 또래 좀 젊은 친구들은 새로운 경험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네, 네. 지금 이럴 수도 있구나. 네.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평화적으로 저는 이제 역사 전공하면서 세상에 경찰 버스에다가 스티커 꽃 붙이는 나라는 처음 봤어요. 야. 그리고 자기들 다 떼어였다. 이제 그렇죠, 그때 뭐 그렇죠. 끝나면 이런 거는 너무나 평화롭게 하지만 네. 정말 적극적으로 의제를 주장하고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을 건재해서 끌어내려서 구속까지 시킨 나라거든요. 근데 이게 50대 분들 아주머니들이나 이렇게 얘기해 보면 무슨 얘기를 많이 하셨냐면 나는 대학생 때도 돌 던졌는데 지금 아줌마 돼서도 여기 나와서 또 촛불 들고 있다. 너무 지치고 힘든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돌고 돈다라는. 근데 사실 그게 제일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숙명론적이 되는 거잖아요. 역사는 돌고 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이다. 다시 봄이다. 이러면 이거는 역사에 내가 투신할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어차피 돌고 도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위기의식을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설득을 해줘야 될까. 그러면서 뭐 외국 역사 말고 우리 역사의 흐름을 좀 한번 좀 다시 보자 하면서 느꼈던 게 네. 단계적으로 봤었을 때 4.5혁명
유월항쟁, 네. 촛불혁명 이렇게 많이 제가 설명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물론 되게 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4.월혁명이라는 건 동아시아 국가 중에 유일하게 이 시민들, 국민들이 연합해서 절대 권력을 무너뜨린 전복의 순간. 4.19. 4.19. 하는. 네. 예, 요즘에 이제 공식 용어로 보통 4.월혁명으로 하는데 4.19인데 왜냐면 사실은 그냥 투쟁을 하거나 이런 일이 있어도 아예 모여서 기존의 절대 권력을 무너뜨린 그런 사례는 동아시아에서 이미 구성된 권력을 네. 무너뜨린 사례는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민주혁명을 쟁취했다라는 것은 그 이후에 여러 복잡한 과정은 있지만 여튼 하면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경험을 했던 거고 네. 부마항쟁 뭐 5.18을 겪으면서 결국 유월항쟁으로 꽃이 피게 되는데 유월항쟁을 그때 경험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게 많겠지만 그래도 사실은 그 전과 후는 분명하거든요. 그 전에는 뭐 쿠데타도 가능했고 장기 집권도 되고 또 권력을 잡고 나면 온갖 부정부패도 했지만 어찌됐건 유월항쟁 이후부터는 지금까지 5년 단임제 시스템으로 계속 오고 네. 여야 정권 교체도 되고 불가역적인 민주주의가 세팅이 된 거죠. 87년 6월. 87년 네. 6월. 아, 이 연도에 강하신데요? 아, 이거 짚어드려야 돼. 아, 역시 방송을 제가 아직 부족합니다. 아니. 아, 팟캐스트 쉬었어. 안 되겠어요. 아, 제기의 날개요. 자리 하나 안 남나요? 이렇게. 네, 여기 요즘 그렇게 잘 나간다는 김프로쇼. 공연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입문하고 이런. 아, 좋습니다. 네. 네. 여튼 그래서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어떻게 보면 촛불혁명인데 네. 물론 이제 촛불혁명은 이제는 네. 어떤 그런 반동은 불가능하구나의 사건이라고도 생각하지만 그럼 이제 뭘 할 것인가를 묻는 시간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을 통해서 드디어 이제 완벽하게 정치적인 자유민주주의는 절대로 뒷바퀴로 못 굴러간다는 건 확인이 됐잖아요. 네. 근데 민주주의라는 건 사실은 그냥 투표로 뽑는 권리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가 많이 겪는 비정규직의 문제라든지 자영업자의 문제라든지 혹은 최근에 많이 논쟁이 되는 아주 포스트 모던적인 여성 문제 뭐 성소수자 문제 같은 다양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 사회 안에서 풀어낼 것인가라는 것들로 계속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 그래서 영국도 프랑스도 미국도 한 100년 과정을 거쳐서 그들의 공화국을 만들었듯이 우리도 그냥 짓져 있지 마시라 4.19를 통해서 한번 무너뜨렸고 6월을 통해서 세팅했으면 지금의 촛불은 다음 세대를 나가는 시작이다. 이렇게 단계론적으로 그러면서 순환론에 안 빠지게 하는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사건으로는 촛불혁명. 의의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 민주주의의 진보를 원스텝, 투스텝, 쓰리스텝으로 볼 수 있었던 사건이었다. 그렇죠, 그렇죠. 이게 역사적으로 굉장한 행운인 게 사실 어디서도 경험하기 힘든 굉장히 큰 사건을 치른 거라서 모두가 인내하면서 이게 버텨내면서 이걸 만들어낸 거라 네. 사실 그거는 굉장히 뿌듯하게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드문 일이거든요. 드문 일이죠. 네. 그리고 한 나라가 이렇게 한 70년 이상을 버티기 시작하면 대부분의 나라들은 그 독특한 모양새를 갖춰요. 그러니까 프랑스 대혁명을 1789년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때부터 한 100년 이상 싸우거든요. 그렇죠. 보수로 갔다 진보로 갔다 나폴레옹 갔다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오늘날 그 3세기에 좌우가 공존하는 프랑스가 됐듯이 우리도 지금 대단한 역사를 살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역사 교육 같은 게 더 발전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역사를 전공했으니까 역사를 알아라 이게 아니라 또 암기 과목이 아니라 우리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 정말 우리도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나라처럼 그냥 수업 시간에 이번 촛불혁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뭐 너가 생각하는 사회적 이슈는 뭐라고 생각해? 역사 선생님 묻고 학생들이 대답하면서 선생님의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 선생이 그래 근거를 대봐 하면서 학생과 선생이 서로 자료를 준비하면서 토론할 수 토론하고 있는. 이런 식으로 반드시 나가야 되는 거죠. 네. 엄청나게 아름다운 그림이긴 한데 야 우리나라 교육 현장 현실이 참 그렇지가 않다. 예. 많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고 저도 계속 그런 거에 대해서 옆에 사이드로 지원하려고 하는데 아마 그런 게 되려면 10년, 20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찌됐건 혼자 소프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책을 쓰고 팟캐스트 모두 나가서 현대사 이야기를 계속 끄집어내는 게 그렇게 현장에서 뭔가 바꾸려고 하는 선생님들이나 교육의 변화에 대해서 부응하는 게 아닐까 해서 사실 또 책을 낸 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제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그림이 하나가 어쨌건 최근 1, 2년 사이에 이제 역사라는 거를 매체에서 또는 미디어에서 심지어 예능 프로에서도 굉장히 핫한 이슈로 많이 다뤘었어요. 네네. 근데 그 중에 제일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이제 방송인 같은 분이 설민석 같은 분이죠. 근데 그 형태를 생각해 보니 여전히 일방적으로 칠판을 놓고 강의하는 형태였어요. 역사 이슈를 갖다 놓고 토론하는 게 아니었고. 그러니까요. 그 이 시대에는 여태까지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이 사실이 있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라는 걸 배우는 시대였다면 앞으로는
그건 기본으로 깔고 자기 생각을 토론하는 시대가 돼야 맞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요, 맞아요. 왜냐면 역사가가 그동안은 복원해내는 작업을 많이 했다라면 네. 사실 역사가는 상상력을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인문학이라는 건 인문학이 대답을 주는 게 아니라 그건 이제 이데올로그들이 하는 거고 네. 인문학이라는 건 전달해서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각을 하게 해주는 거가 돼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저도 강연을 하지만 네. 강연자는 강연이 끝났을 때 아, 저 인간 잘 가르치네? 이걸 배웠어. 이게 아니라 네. 그 문제의식 의미가 있네? 네. 그래서 오면서 근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식으로 나갈 수 있게 강연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학교 교육이라는 것도 저는 돌파해야 돼. 뭘 돌파해야 되냐면 당연히 토론의 자리를 벌어놓으면 처음에 싸우거든요. 네. 그리고 워낙 수십 년 암기 교육을 했기 때문에 네. 계속 암기식으로 가겠지만 네. 그 갈등을 돌파하고 나면 선생도 학생도 자료의 근거에서 근거를 갖고 주장을 하게 되고 선생도 설득할 수 있게 되고 이런 게까지 나가야 되겠죠. 네. 자, 그러면 2017년 두 번째 사건. 바로 두 번째군요. 되게 어렵다 이거. 두 번째는 사실은 박정희죠. 그러니까 올해가 박근혜 대통령 물론 따님께서 이제 교도소에 들어가신 이런 얘기 편하게 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세상.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 촛불의 힘이야. 네. 촛불의 힘이죠. 네. 옛날에 이랬으면 바로 문 툭툭 거리면서 막 책에 다 써놨거든요. 이제 네. 검은 차 오고 막 네. 잠깐 갑시다 이런 다음에 이제 우리 셋은 영원히 못 만나는 거죠.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정신병 걸리고 한 명은 이제 변절하고 네, 이런. 그렇죠. 근데 이제 뭐냐면 올해가 공교롭게 박정희 대통령 100주년이죠. 탄생 100주년, 100년째 되는 해이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어찌됐건. 제가 굳이 책하고 연결시켜서 얘기하면 우리가 보통 기억하는 박정희는 1970년대 때 박정희거든요. 유신 체제. 네. 뭐 장기 집권 이런 건데 네. 제가 사실은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연구하면서 느꼈던 놀라운 점은 1960년대예요. 그러니까 1960년대를 아는 게 오늘 우리를 아는 거라는 생각에 도달하게 됐어요. 단적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베트남 파병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베트남에 가서 싸우고 오거나 베트남 양민을 학살하거나 이 정도잖아요. 네. 아니면 돈 벌러 왔다 정도인데 제가 자료를 찾다 되게 흥미로웠던 게 뭐냐면 베트남을 가요. 가서 싸우면서 돈을 버는데 가장 흥미로운 건 군인도 파병이 되지만 베트남에 왔었던 미국의 기업들이 한국인들을 고용을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미국으로 취직을 하냐면 빈넬 같은 회사가 대표적인 회사인데 한국에 있는 주한 미군을 통해서 인맥으로 그 회사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루트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이제 인맥이 있어야 돼. 근데 그 인맥이 뭐야? 미군이야.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용산기지 같은 데서 뭐 납품을 하든지 하다못해 거기서 이제 고물이라도 주워 올리면서 네. 미군 장교랑 안면이라도 트면 장교를 통해서 이제 그 미국인 기업 빈넬 같은 회사 왜냐면 중간 관리자를 다 한국인으로 채용했거든요.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거죠.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전쟁이라는 개념보다는 전쟁을 돈으로 해석을 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죠. 그런 노동자 몇만 명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빈넬이 나중에 어디로 진출하냐면 70년대 때 중동에 진출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중동 건설붐 유명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때 진출할 적에 여기 있었던 그 한국인 노동자들이 다시 중동으로 진출해요. 야. 그러면서 또 다시 중동에서 건설을 하면서 돈 버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일종의 미국 기업 입장에서는 험지 파견 스페셜리스트군요. 그렇죠. 네. 네. 스페셜리스트고 네. 한국인 입장에선 그 고생을 하더라도 이렇게 가는 게 돈을 버는 확실한 수단이구나를 그렇죠. 몸으로 체득한 체험하는 거죠. 거죠. 네. 도덕, 정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맥. 왜냐면 어디든 내가 먹고 살려면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네. 그래도 고생스러워도 많은 돈을 벌고 내 가족 건사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최고다라는 어떤 체험적 확신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 자체가 그전까지 뭐 수출 주도형 경제 전략 이렇게 굉장히 막연하게 얘기를 했다라면 사실은 그런 식으로 박정희 시대 때 국민들이 루트를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좀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인물을 대통령 박정희 이전 시대부터 전사부터 쭉 추적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견해도 많지 않나요? 그가 소위 말하는 막시즘에 천착했던 시기부터 그걸 배신하고 일본 장교가 되고 일본 장교 먼저였나? 먼저죠, 먼저. 네, 먼저 하고 들어와서 막시즘에 천착했다가 그걸 배신하고 다시 이제 한국 군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이 사람의 어떤 그 사상의 변절 자체가 대한민국 사상사의 변천이기도 하다. 그리고 주류의 변화이기도 하다. 이런 말을 들었던 것 같아요. 좋은 지적인데 네. 사실은 굉장히 올드한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여기서 이제 차이점이 나기 시작할 텐데 네. 그 얘기는 사실은 최근에 나온 얘기가 아니라 80년대 때 연구자들, 그러니까 저보다 한 세대 위의 선배들이 밝혀낸 이야기들이죠. 네. 그러니까 글을 보고 있으면 한국이 이 부도덕한 과정을 겪어왔다라는 것이 탁탁탁 보이게 되니까. 네. 근데 물론 그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틀렸다는 얘기는 아닌데 선배들이 그걸 발굴해냈다라면 후배들이 그걸 답습하기보다는 그러면
나는 또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인 건데 냉정히 따져서 여기까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정희가 만주에 가서 만주국을 보고 온 것이 굉장히 그에 큰 영향을 줬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주국이라는 게 완전히 계획경제, 그러니까 국가가 설계해서 만들어 놓은 국가이기 때문에 60년대 70년대 때 어떤 박정희 대통령이 표방했던 조국 근대화의 모습이 만주국에서 다 나타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박정희가 일본의 영향을 받았다는 건 되게 분명한 건데 자칫 너무 박정희 인생으로 가버리면 그냥 한 명을 나쁜 놈으로 만들고 끝나버리는 거죠.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랬던 박정희와 박정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세상을 만들어갔고 그것이 어떤 영향을 줬는가로 가야지 이게 한 개인을 정죄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예를 들면 박정희 대통령이 1970년대 때 여기 이제 사실은 박정희라 부르냐, 박정희 대통령이라 부르냐가 되게 미묘해요. 그래서 청취자를 고려해서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이 방송의 특징을 저희는 제가 뭐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네요. 박정희라고 하셔도 돼요. 혼용하시면 됩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과 박정희를 혼용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적절히 지금 잘 타고 있는 거예요. 북한문 혼용. 예. 근데 뭐냐면 1970년대 때 소양강댐을 놓거든요. 네. 소양강댐이라는 게 지금 이제 가본 관광지지만 그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한강으로 흘러내려오는 물을 딱 통제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무슨 얘기냐면 한강이 흘러가는 걸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통제할 수 있죠. 한강의 지류가 통제가 되고 나면 쉽게 말하면 강남 개발이 가능해져요. 네, 그러니까 강남에다 다리를 다다다다 놓을 수 있어요. 현재 우리가 가서 볼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저쪽 한강대교부터 천호대교까지 그 사이에 수십 개의 다리가 있잖아요. 뭐 한 20개 정도 되는 다리가 있는데 그게 다 지어졌던 게 다 70년대예요. 72년, 73년, 74년 이렇게 다다다다 놓여져요. 다리가 놓여진다는 건 다리 건너에 그동안 미개척된 땅을 다 개발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개발을 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는 뭐냐? 개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뭘 하면 되죠? 사면 되죠. 네. 네. 투기를 하면 되잖아요. 대박이 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한국의 신주류가 되는 거고, 소위 말하는 기득권층이 되는 거고, 그렇게까지 못하더라도 개발할 때 보면 이제 박정희 대통령 특별 지시사항에 의해서 서민도 챙겨라 이런 지시가 가끔 내려나와요. 그럼 그것 때문에 이제 시형 아파트 같은 작은 규모의 아파트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그건 그 당시 아파트가 6만 5천 원이면 사요.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없더라도 그때 월급이 3만 원 이러던 시절이니까 자기 재산 전체를 끌어모아서 대출을 받아서 한 10만 원 되는 아파트를 사면 그 당시 경기와 개발붐 또 전두환 때 있었던 3조 호황 같은 것들을 통해서 70년대 때 별로 효과가 안 나는데 박정희가 죽고 전두환 때 돼서 80년대 때 이 집값이 올라가는 속도가 어마무지하게 올라가 버려요. 물리하게 올라가면서 그때 우리나라가 현대자동차 같은 애들이 포니 같은 거 개발한 다음에 엑셀 혹시 아세요? 알죠. 엑셀 알죠. 네. 세대가 이제 엑셀이 뭐야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안다는 건 우리 아빠 차였어요. 저도 저희 작은아버지 차가 엑셀이에요. 근데 그 엑셀이 이제 소위 말하는 마이카 열풍인데 그게 뭔 얘기냐면 70년대 때 기초 작업을 하다가 이게 확 뜨면서 이제 물론 신주류하는 편입이 못 됐지만 그래도 시형 아파트 사고 하면 올라가는 집가에 의해서 부모도 모시고 내 차도 갖고 내 자식 새끼 대학도 보내고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야 역시 박정희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한 명을 정죄해서 욕하는 거는 물론 의미가 있겠죠. 있으나 조금 더 넓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어디됐건 우리 역사에 존재했던 현실이었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기획된 세계이기 때문에 선과 악이 같이 뒤엉켜서 나오는 거지 이게 뭐 선만 있고 악만 있고 이런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기억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냉정한 평가가 어쨌든 이루어져야 될 텐데 자칫하면 우리가 촛불혁명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러면 또 막 동상 세우고 막 이럴 뻔했어.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지금이야 이제 뭐 동상 택도 없이 뭐 하고 이렇게 공과를 정확하게 진단하자 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생겼지만 그때만 해도 이런 얘기 못 하고 맞아요. 어디 뭐 팟캐스트에서는 하고 그쵸. 그렇잖아요. 듣는 사람만 듣고. 네. 그렇다면 박정희라는 사람으로 대표되는 기성세대 리더십이 만들었던 설계했던 대한민국의 모습이란 거를 몇 단어나 문장으로 정의해보자면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그런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어려우니까 막 던져. 부탁하죠. 준비를 안 시키고 막 던져. 그러니까 뭘 대강 어느 정도 얘기는 해야지 준비하지. 아니 청취자분들 이거 지금 출판사에서도 아무 얘기 안 해줬고요. 여기 지금 사회자분들도 막 던지고 계십니다 지금. 왜냐하면 저 챕터 안에 그렇게 정리된 챕터들이 있어요. 제가 읽은 기억이 나서 그래요. 저는 이걸 1000페이지 썼거든요. 그러니까 다 기억한다는 게요. 뭘 해달라고 그랬죠?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박정희로 대표되는 대한민국 초기 리더십이 건설해놓은 대한민국의 설계된 모습은 이런 것이다. 그거보다 네. 요 얘기를 하나 추가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몇 명은 죽어도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되게 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체가 네.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됐는데 네. 우리가 생각해보면 6.25 전쟁 끝난 다음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 고생을 했는데 네. 대통령께서 부득이하게 몇 명을 그 빨갱이들 몇 명을 좀 조져도 그게 뭔 문제냐 라는 거. 그게 사실은 인권유린의 문제인데 그런 전통도 하나 만들어진 거죠. 제가 그 얘기를 하나 빼먹은 것 같은데 왜냐면 인권이란 개념이 결코 오래된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개념이거든요. 위안부 협상 얘기 같은 경우도 왜 개인 청구권을 그때 안 했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1965년에 한국이든 일본이든 그 당시 국제회의에는 개인 청구권 개념 자체가 없어요. 개인에게 피해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없던 때인 거예요. 그냥 피해 보상을 더 해달라. 그래서 그 당시 이제 6.3 시위를 했었던 박정희를 비판했던 사람들도 이건 굴욕적이다. 그리고 뭔 3억이냐 한 17억 달라고 해라 이런 거였지 한 명 한 명의 할머니 징병 징용 보장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은 지금 일어난 개념이에요. 개인 인권에 대한 개념 자체가 오래된 게 아니다. 오래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 하물며 뭐 제주 4.3 때 학살을 한다라든지 뭐 옛날에 뭐 박정희 시대 때 중앙정부 끌고 가서 그 성고문을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라는 것은 당연히 그 당시에는 쉽게 용인된 나만 아니면 되는 이런 문제였다라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세대들을 너무나 비겁하게 만든 그게 너무 익숙해져 버리니까 사회에서 어느 정도 부정부패가 일어나도 그건 별로 상관이 없는 주제. 그러니까 우리 같은 신세대들이 이게 적응이 안 되는 이런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다수의 주류가 누렸기 때문에 소수의 취업지 않은 사람들이 희생은 괜찮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 패턴이 몸에 익으신 분들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 되게 많으시잖아요. 60대 이상에. 네네. 네. 또 그게 계속 재생산되면서 뭔가 교육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는 본인이 소수의 사이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걸 지지해주는 형태로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이 아무튼 좀 함의적으로 들어있는 키워드 두 번째가 박정희였군요. 네. 쉽게 갈 수 없는 키워드긴 합니다. 박정희는. 그렇죠. 네. 뭐 지금은 어쨌든 각 잡고 막 길게 설명하는 때는 아니니까 이 정도로 정리를 하시고 더 궁금하다. 단박에 한국사를 보셔라. 그렇죠. 이거를 팟캐로 풀으려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팟캐스트를 또 한 1년 쉰 게 듣기만 하는 청취자들. 책을 안 봐. 얄미워서. 그러면 세 번째 사건을 하나만 그럼 2017년. 세 번째. 네, 왜냐면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좋았던 게 저자님이 한국이란 나라 하나만 놓고 볼 게 아니라 그 나라를 둘러싼 전체적인 세계사적 환경을 놓고 봐야 된다. 그래야 우리에게도 답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 관점을. 맞아요, 맞아요. 그런 관점으로 볼 때 2017년을 보실 때 의미 있는 한 가지 보이지 않을까요? 국제적인 얘기를 한다면 네. 일본을 얘기할 수 있겠죠. 일본. 뭐 위안부 조소갑의 문제 때문에도 심각했고 네. 아베가 이제 하는 행동이 너무 문제가 많았는데 네. 사실 이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우리가 감정적이에요. 감정적일 수밖에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감정적일 필요도 있죠. 그렇죠. 근데 문제 뭐냐면 모든 걸 다 감정적으로 풀어버리려고 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언론도 건 바이 건으로 나오잖아요. 네. 이번에 아베가 뭘 했다. 교과서가 어떻게 됐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거 나올 때마다 사실은 우리가 막 이제 뭐 수천 개 악플을 달아대면서 일단 욕. 네. 그리고 끝. 그러면서 사실은 뭐냐. 근데 전혀 일본에서는 지금 그런 것들이 시정되고 있지도 않고 네. 확대 강화가 되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감정적 혐오를 하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런 태도는 분명히 시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근현대사를 계속 통과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예를 들면 일본이 우리가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했다고 얘기하지만 근대사 옛날 얘기긴 하지만 러시아와 일본이 싸울 때 일본이 러시아를 이긴 순간 네. 그 순간 일본의 눈앞에서는 조선은 기본이에요. 조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남만주를 먹는 거거든요. 남만주를 먹으면 이게 남만주라니까 감이 잘 안 오는데 간단합니다. 신의주를 건너면 단둥이 나오잖아요. 네. 단둥에서 위로 올라가면 심양입니다. 네. 세냥이라고 부르는데 왼쪽으로 하면 텐진이에요. 텐진 옆에 어딘지 아시죠? 베이징이 나옵니다. 국경이 있죠.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조선을 먹었다는 건 기본 옵션이 되는 거고 그 다음은 남만주가 눈앞에 보이니까 남만주를 먹었다는 얘기는 만주로 갈 수도 있고 중국으로 쳐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20년 있다가 37년에 중국을 점령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중국을 먹고 나니까 때마침 저쪽 히틀러가 동남아시아를 지배하던 프랑스, 네덜란드를 다 먹었잖아요. 네. 세상에. 갑자기 남방의 주인공들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동남아시아를 점령하게 되는 거고.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서. 그리고 딱 그 태평양 전쟁 시즌이 되면 일본의
전투 기술력 제로기라고 하는 그 전투 제로센. 기술, 네. 네. 유명하죠. 그게 그 기술력이 정확히 세계 넘버원이 돼요. 그 시점에. 네. 그 전까지는 드레스덴 노트 막 이래서 배의 크기를 확장시키는 게 되게 큰 과제였고 네. 대함을 이끌던 게 영국이었는데 영국인가 미국의 어떤 중령이 대함은 의미가 없다. 결국은 비행기에 의한 폭격이다 하면서 이제 아주 오래된 퇴역한 큰 전함을 놔두고 공군기 2개가 가서 5분 만에 폭탄 2개를 쏴서 바다에 빠뜨려 버려요. 네. 그게 굉장히 큰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전법이 바뀌는구나 하면서 항공모함 개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공군력을 차지하는 집단이 세계를 주도한다는 건데 방금 얘기한 제로센, 네. 제로기 이런 게 나오는 그 시점이 일본의 기술력이 딱 정확하게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가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 국제관계 흐름을 모르면서 그냥 흥분하는 건 너무 의미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또 굳이 좋은 면을 얘기한다면 우리는 지금 와서 이제 사실은 뭐 환경운동부터 시작해서 이런 게 사실은 아무리 빨리 땡겨도 유월항쟁 이후잖아요. 네. 일본은 이미 1920년대 때부터 사회주의 같은 것들이 있었고 지금도 일본 공산당이 있는 나라거든요. 일본 공산당이 있고 그리고 이미 50년대 60년대 때 평화운동 같은 거 하면서 그때 환경운동 같은 거 다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최근에 논의가 되는 게 핵이잖아요. 핵. 네. 근데 1959년 58년에 오엔 겐자부로라는 노벨상 수상자가 쓴 글을 보면 오키나와항에 들어오는 미국 핵 항모가 뿌려대는 그 뜨거운 핵 물질을 비판하는 글이 있어요. 야. 1958년 59년 그래.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조지 워싱턴호 같은 어떤 그런 항공모함이나 이렇게 핵 항모가 들어오면 핵 항모나 핵 잠수함이 들어오면 안전함을 느끼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게 한번 운용될 때마다 나오는 뜨거운 물 같은 게 네. 엄청난 환경 오염을 시킨대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 사실은 일본의 진보 혹은 일본의 어떤 개혁 정신 같은 것들은 굉장히 이른 시점부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우익이 지금 왜 이렇게 단단하냐? 이미 60년대 때 아베의 할아버지였던 기시노부스케가 안보 투쟁을 할 적에 일본의 진보가 무려 35만의 일본 진보가 국회의사당을 둘러싸고 데모를 하고 했었거든요.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7, 80년대 때부터 일본 우익들은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고 느끼면서 걔네 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체계적이고 은밀하게 하나하나 준비하면서 확장을 시켜오고 90년대 때 일본 좌익이 무너지니까 그때부터 지금 이제 독주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건 구조화가 된 거기 때문에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아는 일본인 친구 형한테 이제 답답해서 그 형이 저한테 그러다가 툭 까놓고 야 지금 아베가 어떤 의미에서는 최선이야. 그래 내가 형 그러면 아베를 받아들여야 돼? 그건 아니지. 그럼 왜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베 말고 소위 말하는 일본의 신선한 개혁파들이 아베보다 더 극우파라는 거예요. 근데 일본의 젊은이들은 네. 그들을 진보로 본다는 거예요. 왜냐면 진보나 보수는 상대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고정적인 게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베가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이제 올드한 장기 집권인 거고 아베보다 더 위기 있는 사람들이 새로 되니까 이제 그 형은 이제 곤란해지고 저도 이제 들으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서로 그냥 웃고 말아버릴 수밖에 없는 허탈한 웃음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호흡하고 대응하고 또 네. 대화도 하고 이러면서 가야지 우리가 일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지. 그냥 뭐 욕으로 해결한다? 그럴 수가 그건 말이 안 없죠. 돼. 왜냐면 뭐 그때 의사조약도 우리가 욕을 안 했어요. 의병투쟁을 안 했어요. 화를 안 냈어요. 그건 아니죠. 그건 좀 우리가 좀 냉정하게 네. 바라볼 필요 있는 것 같아요. 네. 감정을 포기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네. 네. 지금 이 시점을 바라보는 한반도를 구한말의 우리 조선 말기 때랑 비슷하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지 않나요? 4대 열강들이 둘러싸여 있으면서 네 그런 어떻게 것도 보세요?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단박의 한국사를 좀 동아시아적 관점에서 보려고 했다라면 네. 그 단박의 현대사, 근현대사, 단박의 한국사 현대편은 세계사 속에서 보려고 했던 게 뭐냐면 어찌됐건 4대 열강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때도 아니요 왜냐면 진짜 제가 통계 데이터 찾다 깜짝 놀란 게 태평양 전쟁 딱 일어나자마자 그때부터 미국이 육군을 동원하는데 대서양과 태평양 전체에서 전쟁을 해요. 이걸 우리가 많이 놓쳐요. 대서양과 태평양 전체에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 전체에서 동원했던 육군만 몇 명인지 아세요? 850만 명이에요. 거기다 이제 무슨 배니 뭐 물자까지 따지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나라가 와서 영국이란 늙은 제국을 너는 좀 찌그러져 있어 하고 소련 그래 너네 새로운데 그때만 해도 이제 아직 냉전이 아니니까 대화가 가능한 것 같아. 너가 좀 와서 좀 나와 대화하면서 와 하면서 소련을 좀 이렇게 동아시아에 좀 이렇게 힘으로 끄집어내주고 이러면서 설계하다가 중국이 공산화될지 몰랐거든요. 장지사 쫓겨나니까 큰일 났네. 좋아. 일본 네가 공산화가 돼. 한국전쟁 하는데 뭐 밀리네? 그래도 좀 그러니까 한반도를 보는 게 아니라 아시아 대륙에 발판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빨리 군대 보내. 근데 갑자기 인천 상륙작전 대박 성공? 아니까 이제 밀고 올라갔는데 갑자기 마오가 쳐들어오는데 중공군이 만만치 않아. 그러니까 그냥 휴전.
여기서 두 나라가 전면적으로 붙어버리면 너무 실이 큰 거죠. 감당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여기 대강 봉합해 놨는데 네. 좀 10년 지나니까 프랑스가 감당이 안 되네. 그러면서 프랑스가 갑자기 베트남을 포기하고 도망가니까 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중국이 공산화가 됐는데 가뜩이나 북한도 있는데 베트남이 공산화가 되면 큰일 나잖아요. 네. 왜냐면 베트남 앞바다에 필리핀이라는 과거 미국의 식민지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큰일 난다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전쟁에다가 막 쑤셔 부어서 하다가 자칫하면 인종 전쟁이잖아요. 황인종 대 백인. 그러니까 야 코리안 일로 와봐. 와서 해줘. 돈 벌게 해줄게. 그러니까 이런 관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로만 보니까 우리가 뭘 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제가 미국을 반미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바라보는 세계 질서로 사실 운영되고 있었던 거고 지금 미국이 많이 쇠하긴 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전히 뭐 전 세계 2등부터 10등까지 모든 국방비를 다 합쳐봤자 미국 하나가 안 되는데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안 갖고 본다 혹은 지나치게 너무나 쉽게 친미 너무나 쉽게 반미 이거는 사실은 세계사적인 감각이 없는 거죠. 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보시면서 그 안에서 이렇게 메커니즘들을 조금 이해하려고 하시면 네.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박해를 오래 쉬셔서 그런지 입이 터지셨어 지금.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2017년을 바라볼 때 세 가지 사건을 뽑아주셨던 게 첫 번째는 촛불, 네. 두 번째는 박정희, 네. 세 번째는 일본 네. 이렇게 뽑아주셨어요. 제가 명확하게 이해가 조금 덜 되는 게 일본이란 키워드를 주신 거는 일본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넘어갈 것이냐. 국제 관계에 대해서 네. 좀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바라보는 태도를 가지자. 네. 왜냐면 뉴스도 솔직히 맨날 어디 가서 하는 얘기지만 트럼프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그냥 이상한 행동하는 애거든요. 네. 전 세계 슈퍼파워의 대통령인데 그 사람이 운영할 수 있는 권력이 어마어마한데 솔직히 우리나라에선 그냥 기행, 이상한 말 아니면 와이프가 어디 수해 현장 가서 이상한 행동.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슈로 소비를 해버리거든요. 마크롱 대통령도 프랑스 대통령도 얘기할 때 우리가 보면 보통 그냥 와이프와의 그 로맨스 이 정도. 그러니까 젊은 남자. 네, 20 몇 살이 연상. 근데 실제로는 이거는 냉엄한. 왜냐면 우리는 약소국이고 네. 거대한 체스판의 퍼즐 같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민하게 알고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너무나 그런 부분에서 감정적인 거죠. 그건 좀 지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정도입니다. 네. 결국에는 이해도를 높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차근차근 공부도 하고 네. 찾아보기도 하고 뭐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곧 첫 시작은 단박의 한국사. 네. 뭐 잘하시네요. 아, 이런 거구나. 괜찮습니까? 이거 장난 아니다. 그래서 막 앞다쳐서 막 공연계고 이거 다 네. 여기 오는구나. 고민하지 마세요. 단박의 한국사 두 권 딱 보면 일단 기본적인 준비는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그냥 뭐 입에 발린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미리 보고 네. 정말 괜찮아서 추천을 해드리는 거니까 보시면 네. 왜 그러는지 알 겁니다. 책은 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냐면 아무리 말로 해도 그 문장이 표현하는 게 훨씬 풍성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요. 네. 그리고 이건 사실은 듣고 있으면 들으면서 그냥 하는 거지만 책을 읽다 보면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책은 사서 읽어보시는 게 참 좋다. 다시 볼 수도 있고. 네. 다시 볼 땐 또 그 문장의 이해가 또 달라요. 네. 맞아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아무튼 심 작가님 모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단어 수로만 치면 저희 에피소드를 한 3개 묶어놔도 비슷하지 않을까. 은근히 초청순이 막 깐다. 근데 한편에 강의를 듣는 기분? 들으시면서 굉장히 여러 번 돌려들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나올 것 같고요. 저희가 작가님하고는 지금이 12월 마지막째 주잖아요. 이 일부는 2017년을 정리하는 느낌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봤고 바로 다음 주인 1월 1일부터 돌아오는 첫 주에 2부를 하나 더 할 건데 거기서는 2018년 새해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라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1부는 여기까지 가름하고 다음 주에 2부를 한 번 더 기대해 주십시오. 한 번 더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김프로쇼 짱. 여러 번 돌려 들으시고 한 번으로 안 끝납니다, 저희. 네, 단박의 한국사도 사가지고 조금 보시고 네. 기다리시면 다음 주에는 조금 더 풍성한 얘기로 만나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저희는 다음 주에 심 작가님 모시고 다시 한번 찾아오고 올해는 이렇게 후닥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새해 뵐게요, 작가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